시그널 D입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12일 새벽 4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24시간 편의점 앞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수진의 눈에 이상한 여성이 포착되었죠.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후드 점퍼를 입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었죠. 그때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드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25쯤으로 보이는 나이.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세상과 단절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여성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죠. 경찰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지문이 일치했습니다. 최유나, 1990년생, 2008년 3월 실종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학생. 실종 당시 기록을 보면 더욱 이상합니다. 최유나는 2008년 3월 5일 밤 학교 연습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다음 날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 본선이 있었죠. 우승이 거의 확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에는 그녀의 가방과 지갑, 휴대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가 아끼던 바이올린까지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해둔 것처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수사했습니다. 납치, 사고, 극단적 선택. 하지만 어떤 가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몸값 요구도 없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잊어갈 때쯤 그녀가 발견된 것입니다. 살아서. 7년 동안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무대 직전에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라진 천지의 미스터리, 그 7년의 공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 3월 5일 수요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그때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는 들떠 있었습니다. 18살 바이올리니스트 최유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2학년.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았고 13살에 이미 전국 대회를 휩쓸었죠. 그날 오후 5시에 유나의 휴대폰으로 어머니 박선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직 피아니스트, 지금은 딸의 매니저. 어머니는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습 시간을 확인했고 내일 무대 의상을 점검했습니다. 유나는 짧게 대답했죠. 걱정 말라고, 준비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습실 옆방에 있던 동기가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나가 1시간 넘게 악기만 안고 있더라. 연주는 안 하고. 오후 11시 32분경 유나는 연습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방, 지갑, 휴대폰, 학생증, 그리고 바이올린까지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악기를 관에 눕히듯이. 책상 위에는 악보 한 장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악보 여백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몸만 빠져나간 그녀는 연습실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콩쿠르 본선. 하지만 최유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하지만 유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선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딸이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녀는 연습실에 놓인 딸의 휴대폰과 바이올린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바이올린을 두고 갔을까? 그 악기는 유나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는데. 서초경찰서 정민수 경위는 모든 가능성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도 사고도 타살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범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어머니 박선희는 딸의 휴대폰에 매일 밤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어디 있니? 엄마야, 연락만 해줘. 수백 통의 메시지가 쌓여갔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최현우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2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사준 게 잘못이었을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건 아닐까? 실종 전단지가 서울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없었습니다. 최윤아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종 나흘 전 그녀는 통장 잔액 전부인 83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두고 갔죠. 그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2011년 실종 3년째, 아버지 최현우는 회사까지 정리하고 전국의 음악학원과 연습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최윤아의 생활 흔적이 단 한 건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제로, 통신기록 제로, 의료기록 제로. 경찰은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분증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3년 동안 어떤 시스템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이 사회 바깥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윤아 명의로 도서관 회원 가입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분증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여자가 최윤아 본인이라면 왜 신분증이 없었을까요?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다가 막판에 포기한 것처럼. 2015년 3월, 실종 7년째, 서울경찰청 장기 미제 전담팀의 한지영 경감이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윤아가 7년 동안 어떻게 생존했을지,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노숙인 사회로 편입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여성 쉼터 기록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용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필체를 대조해보니 특징적인 몇 글자가 최윤아와 유사했습니다. 한지영 경감은 아버지 최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따님이 부산의 여성 쉼터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있다면 무슨 꼴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부산 전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2015년 8월 12일 새벽 4시에 폭염기 노숙인 일제점검. 경찰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제출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윤아, 1990년생, 7년 전 실종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아버지 최현우가 새벽에 부산으로 달려왔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고 그는 딸을 보았습니다. 7년 만에 재회. 최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하지만 딸의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찾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유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낮, 유나가 처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유나는 7년간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이 가장 힘들었어요. 돈이 떨어지고 거리에 섰을 때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최윤아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 이름 없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 여성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알려줬죠. 그렇게 노숙인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묻는 사람도 없었고 과거를 캐는 사람도 없었죠. 오히려 그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이올린이 쇠사슬처럼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그 2억 원짜리 악기를 처음 손에 들었을 때 영광스럽기는커녕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전 세간을 털어 악기를 사주신 아버지에게 제가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콩쿠르 전날 밤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려서 활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요. 진짜로. 최현우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미안하다 유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유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압수한 유나의 짐에서 낡은 악보가 나왔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여백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라고 적혀 있었죠. 최현우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들리지 않았니? 제 안의 음악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연주는 할 수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비닐봉지 속에는 빛바단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미안해요. 하지만 숨 쉬고 싶었어요. 최현우는 그 글씨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7년간 딸이 이 사진을 품고 다녔다는 것.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6번째 사건 파일. 증발하고 싶었던 천재.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현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나가 남겨둔 물건들. 2억 원을 들여 산 바이올린. 딸에게 최고를 주고 싶어서 산 악기. 하지만 그 무게는 금전적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죠. 다음 날 최현우는 음악 교재들을 재활용 수거함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 케이스는 다시 들고 유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건 네가 버리든지 간직하든지 다시 켜든지 네가 정해야 할 것 같구나. 이건 네 인생이니까. 유나는 케이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유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7년 만에 처음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그냥 딸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잃어버린 7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세 사람은 서로를 짓누르던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딸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아버지로, 완벽한 교육자가 아닌 어머니로, 있는 그대로의 가족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최유나는 아직 무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지도 않았죠. 어쩌면 영영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돌아왔으니까요. 최유나가 7년간 품고 다녔던 가족 사진 뒷면의 문장. 미안해요. 하지만 숨 쉬고 싶었어요.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녀는 집을 떠났을까? 왜 7년간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진짜 물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녀는 집에서 숨을 쉴 수 없었을까? 대한민국에서 자녀는 종종 부모의 두 번째 인생이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대신 성취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무게 아래에서 질식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유나의 아버지는 7년간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원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것이었죠.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그냥 유나로, 완벽한 딸이 아닌 실패해도 괜찮은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자녀는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나로서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성적표로, 트로피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그 대답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대가 아니라 존중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대답이 너무 늦으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최유나는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 하지만 정작 이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니? 지금 네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거 알고 있니?
최윤아가 7년간 품고 다녔던 문장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그널 D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그널 D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